20대 국회가 첫 정기감사로 막을 올렸지만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적 대립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주도권 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대화 녹취록을 문제 삼아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정현 대표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이정현 대표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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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립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임한 정세균은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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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주의 파괴한 정세균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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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조롱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감 파업은 민생 파업이자 민생 포기 선언입니다. 민생보다 권력이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국민보다 정부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살펴야 할 것은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국민 심기입니다. 장벽에 가로막힌 대통령께 가감없이 인심을 전달해야 할 집권당이 거꾸로 대통령 심기 관리나 하고 있었어야 될 말입니까? 국민의 민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정세균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당신 농성에 들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감 파업은 민생 파업이자 포기 선언이다. 집권당 초유의 사태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교수님,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 등등 사실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건과 김 장관의 해임 건의 건을 맞바꾸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일단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공교롭게 지금 강대강 정국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밖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아무튼 정세균 국회의장 야당 출신입니다만은 입법부 수장이고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아닙니까? 한쪽에 이렇게 쏠리는 말씀하셔서 빌미를 준 것도 큰 의전상의 관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다 잘한 건 아니죠. 새누리당도 여러 가지 실정도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튼 농림부 장관 김재수 장관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해임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런 거 볼 때 직무 시작한 지 이제 임명장 받은 지가 20일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전국 주도권을 노리고 내년에 대선 또 재보선 등등 선거 전국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전국적인 이런 셈법을 가지고 야당이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약간의 좀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세균 의장 문제 가지고 지금 단식 농성까지 가는 안타까운 사태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그런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주소다. 빨리 좀 만나서 대화를 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의장의 녹취록 또 어떤 의사 진행 평가는 어떠십니까? 저는 의장이 객관적으로 의전적으로 진행을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빌미를 준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의정 사상 국회의장이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녹취된 사례도 없지만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회를 본 사례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의사 진행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교수님? 지금 정세균 의장이 사실은 빌미를 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제 의사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지금 의도를 갖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지금 국회
그 사무처의 그 뭡니까 보도자료 이 해명에 따르자고 한다면 네. 당시 아마 늦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중진 의원이 한 분이 늦게 오신 모양이에요. 근데 왜 상황이 이렇게 방치되도록 두고 있느냐는 아마 그런 책망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세균 의장은 나름대로 그 저간의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장관 그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한 부분을 풀 것이냐를 놓고 예.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지금 야당만 지금 이제 물릴 수도 없는 거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개 핵심 사안들 중에 하나 정도를 가면 여당이 받아주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맨입으로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사실은 또 이 여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것도 뭐 국회의장 측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지금 그 새누리당도 그러면 가면 그 다른 거 말고 그럼 세월호 특조나 이런 뭐 야당의 그런 그 쟁점 말고 그러면 야당이 요구하는 개헌 특위는 특위. 구성해 줄 수 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제 주고받기 흥정 과정을 아마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안인데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이 네. 여야가 강경 대 강으로 가는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중재와 협상을 하려고 타결을 하려고 했겠죠. 하려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아마 그 과정을 설명한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사실 정세균 의장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정치권에 사실 그 상당히 타협론자고 대화론자인데 예. 이러한 의장조차도 지금 이제 여야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이 상황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사실 정세균 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와 방미를 했을 때만 해도 어떤 새로운 협치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뜻이다. 해결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여야 원내대표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오늘 아침 한 방송에 나온 정세균 의원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정세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간 이후에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만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즉각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저는 해임 건의안을 강행하려고 했고 정진석 대표는 일방적 철회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외유 중에 정세균 의장께서 이렇게 극한적으로 여야가 대치하지 말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봐라. 세월호나 어버이연합이나 혹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양보하고 야당은 해임 건의안 강행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중립성 위반의 사유로 형사고발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중재자로서의 노력을 했던 그런 증거로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아무런 명분도 없이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했다. 입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서로 대화로 타협하라. 그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다.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 이제 파상 공사에 몰린 정세균 의장 야당에게 국감을 2, 3일 정도 연기하는 것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은 아무튼 지금 명분면에서 새누리당한테 빌미를 줬습니다. 오직했으면 이정현 당대표가 지금 당신 농석을 하고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을 심야에 의총을 하면서 최소한 의장직을 사퇴하든지 뭐 이렇게까지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정감사를 야당 단독으로 이 상황에서 해봤다. 야당이 얻는 게 뭐겠어요 또. 얻는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약간 빼는 자세고 지금 단합된 전선도 안 나오고. 정세균 의장이 이 상황에서 국감도 계속하고 우리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이 한국 정치권은 앞으로 당분간 정말로 그 강대강 대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 3일 연기론을 이야기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지금 그 연기한 거 가지고 지금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소한 국회의장에 정말 지신된 사과를 하든지 그 김재수 장관
그 해임 건의안 처리 자체가 예.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제고하겠다는 정도의 그런 재협상 카드가 오지 않는 한은 새누리당도 제가 보기에는 뭐 2, 3일이 아니고 당분간 강공을 갈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과연 야당이 건의안을 철회할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저는 뭐 야당이 지금 현재 그 해임 건의안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라고 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 민의의 민의의 전당에서 가결된 만큼 그것을 갖다가 지금 관철시키고 안 시키고 문제는 결국은 이제 공원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에서 할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국회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인 이정현 대표가 직접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부분은 저는 조금 정치적으로는 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전쟁 중에도 물밑에서 대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막후 교섭을 지휘하고 나름 타협을 컨트롤해야 될 사령탑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그런 강경 투쟁을 해버리면 사실 대화의 소지가 별로 없고 사실 그것도 물러설 명분 자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세균 의장이 과연 의장직을 사퇴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제로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영원히 가자는 겁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여야의 정치적 자존심을 갖고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죠. 그러나 이 지금 국회에 우리 민생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라의 안정과 또 국가의 안보 문제가 다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정치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국민들의 따가운 해초리밖에 없다. 국민들의 여론이 결국은 그렇죠. 타협점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폭제가 될 봅니다.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민의 여론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나올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차 교수님이 보는 시각과 또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사안만큼은 야권이 좀 무리했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버이연합 그 비자금 수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호 특조위원장 문제. 이거 하고 그래 요건이 안 되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하고 막바로 사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소야대라고 야권의 힘에 기반한 어떤 하나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청와대를 압박하는 그런 무리수였어요, 제초에. 그러니까 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논리에서 보면 기본적인 룰을 안 지킨 거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만 이렇게 나쁘게 질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국회의장하고 야당이 큰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금방 지금 이러한 그 전선을 풀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저 단식을 풀만한 그런 명분이 오진 않나는. 그러면 야당 쪽에서는 어떤 걸 퇴로를 찾는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디에서 퇴로를 제가 찾는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의 진실된 사과를 하되 그 전제 조건이 이 해임 결의안이 통과는 됐지만은 이러이러한 면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정 활동에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진심은 이런 아무튼 잘못됐다는 고백이 있기 전에는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컴백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전국을 이끌고 가면서 집권 여당인데 이거는 명확관한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여야 모두 지금 상황에서 헛발을 디뎠다가는 전국 주도권을 놓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이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서 비롯이 됐는데 야당, 청와대와 여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장우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번 사태는 국회 전체 민주적인 질서를 위배했다고 보고 그 앞장선 행동 대장이 정세균 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칭을 정세균 의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속 의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좀 의도가 있으신 것 같군요.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세균 의원을 국회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 이번 사태는 국회 전체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했다고 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여당 정치적 공세다.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사실 뭐 지금 이 김재수 또 그리고 또 앞에 조윤선 또 앞에 더 여러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그 청문 대상자들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다 임명을 강행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이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소야대 국민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임명을 강행하고 대통령은 거의 모르쇠 수준으로 인사를 계속 강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야당의 지지자들로부터 도대체 당신들은 뭘 하는 거냐? 그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마침 또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명되자마자 또 본인이 동창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흑수저 출신이라서 무리하게 불합리하게 비판을 받았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야당의 이런 자극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해서 해임안을 내려고 하다가 추석이라는 국면 때문에 사실 좀 물러났던 측면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불을 끼얹은 측면은 누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지난주 수석 비서관 회의입니까? 거기서 지금 이제 이 북핵 사태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지금 야당이 집권 세력일 때 대북 퍼주기 정책 때문에 돌아온 결과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지금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같은 경우는 비상시국에 아주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국민의당까지 가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손바닥도 박수 소리가 나려면 한쪽으로는 소리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양쪽이 마주치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집권 여당의 책임도 좀 분명히 적지 있다.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사태가 이렇게 될 때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야당이 거기에 빌미를 잡고 또 빌미를 또 잡는 과정에서 좀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정세균 의장 사퇴론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발언이 어떤 그런 수위라든지 이런 논리성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물론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정서적으로 야당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법적으로 해임 요건이 안 되는 그 사안을 가지고 그래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의회민주주의에서 타당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당을 지나치게 자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야당이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비판할 거는 비판하되 그렇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걸 못한 가지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무리수를 둔 거죠. 무리수를 둔 거다. 그런데요 반면에 야당은 삼권 분립 위배다.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를 잠시 더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법에 정해진 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역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부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속에서 민의를 거부하고 일방 독주한 그런 오만한 불통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죠. 지금 더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뻗대시는 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 거듭 여쭤봅니다. 사실 야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 소통 문제로 자꾸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몰아가는 분이라고 할까?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동안에 뭐 여야 간의 그런 원활한 대화 창구 이런 게 잘 안 돼서 지난번에 한번 뭐 지도부 간에 만나서 정기회부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삼권 분립에 이배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법적 요건은 성립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야당이 생각하기에는 야당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금 이러한 흐름을 대통령이 좀 잘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의회 정치는 결국 상생과 대화의 정치인데 그동안에 민생 하면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자리 만들고 이런 법안들을 좀 총괄 좀 시켜주고 일찌감치 좀 넘겨줄 거 넘겨주면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야권도 보면은 그동안에 상당히 이런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안 들었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 것이 보면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잘못이고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야권이 이번에 법적으로 요건이 안 되는 거 가지고 한 거지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도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삼권 분립 위배라고 얘기하면 그것 또한 내가 보기엔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근데 아까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그 역대 5번의 지금 그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당시 대통령이 다 받아들인
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일종의 뭡니까 이 지금 야권의 공세에 밀려서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지금 그 임기 말에 소위 말하는 레임덕의 국민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 고려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교착된 전국 상황에서 결국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결국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물론은 뭐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이 그 김재수 장관 보고 그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김재수 장관 스스로가 이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부담을 지우기 쉽다는 식으로 스스로 물러나면서 나름대로 타협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야당이 사실 너무 수적 우세, 힘만 가지고 좀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의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국감 파행, 결국은 또 야당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다 공과 그 뭡니까 공관은 다 평가를 받겠죠. 그 평가가 결국은 어떻게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제 성적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이 표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 본인들이 소수 야당일 때 항상 애먼소리를 했던 거 그때 손을 어떻게 보면 깨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임 건의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좀 타이밍이 늦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걸 강경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이러한 전국을 파행으로 몰고 간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의사 구조의 그 뭡니까 이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내년에 대선 고지를 조금이라도 선점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소탐 대실의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야당이 이것만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야당은 줄기차게 어떻게 보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가지고 물론 법적으로 수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뭐 소문과 이런 걸 들이대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미동도 안 하고 사실은 뭐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일절 대꾸도 안 하면서 검찰 수사에만 지금 모든 걸 맡기는 상황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석수 감찰관은 또 사표 수리가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엮여가지고 이 한 가지 사안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김재수 장관을 통해서 압박을 더 해야 되겠다는 압박 카드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안타깝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왜냐하면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가지고 지금 전국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짚어야 되지만 지금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유엔 외교무대 퇴출하려는 그런 외교전이 벌어져 있고 말이죠. 미중 간의 끊임없는 전략 대화를 통해 한반도 주변에 지금 살벌한 전운이 감도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청와대에서는 야권에서 아무리 전국 주도권이지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좀 인식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여당, 집권 여당이 사실 국감 일정을 보이콧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또 단식 농성까지 하는 것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건 뭐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각자의 소임과 각자의 도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남 탓으로 돌리고 좀 자기 탓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중을 따져가지고 누가 원인을 제공하고 뭘 잘못됐냐를 보면 이 야권이 밀어붙인 이번 해임 건의안은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과실의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야 모두의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경중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 여야의 뭡니까 덕실을 따지기 전에 저는 사실 이렇게 이 전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물론 뭐 새누리당이 유리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강대강이 이렇게 또 부딪히는 상황 이런 제도적인 맹점, 이 권력 구조가 지금 이제 대통령 중심제, 소위 말해 재앙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승자 독식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 국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될 때는 저는 결국 새로운 권력 구조의 변화를 그 모티브로 한 개헌 이야기가 활발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의 지금 뛰고 계신 분들이 힘을 받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여야의 강대강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결국 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상황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승자 독식의 정치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내년 대선과 연계가 다 있다. 그런 문제인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실 안타까움을 표시하지만 책임 문제를 놓고는 여야의 시각차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이미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물대포 직사살수라고 사인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부검을 실시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미 지난주 고인에 대한 의무 기록지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사인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국가가 고인의 사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고인을 2번 죽게 하는 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이미 사인을 물대포의 직사라고 밝혔는데 검찰이 고인을 부검하려는 것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새벽 법원도 부검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저는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다 실만한 분들은 다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 부검에 대한 그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저는 경찰이 조금 더 상황을 좀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지금 여야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가 거의 180도 다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이제 과격한 이 공권력의 진압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데 지금 방침이 찍혀 있는 거고, 여당은 그게 아니다. 결국은 가격 이 진압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 말기라고 해서 공권력을 흔드는 이 하나의 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만큼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한 분이 지금 이 유명을 달리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여야가 이 해법조차 찾지 못한 부분이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 이번 사안 지금 전국 대치 전국상에서 어떤 좀 변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전국에서 좋은 영향 못 주죠. 왜냐하면 지금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중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권 문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만에 하나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불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사고가 났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이라든지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국민도 많이 있겠지만, 만에 하나 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대포를 운영을 잘못해서 각도를 잘못해서 이게 다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시위 문화를 볼 때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위를 막는 공권력이나 시위를 하는 그런 데모 주종자들이나 이런 면을 좀 엄정하게 인식하고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내에서 모든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하되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대선 시계가 제깍제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주요 언론사 대선 주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이 3자의 순위에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다른 여야의 이른바 잠룡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여론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저 세 분의 정치인이 각각의 정파를 대변하는 그런 일종의 이게 이 대표 스타, 대표 스타 같은 그런 좀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정파의 입장에서,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지세가 앞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하니까 일종의 밴드 웨건 효과도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머지 잠룡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초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또 이 일각의 조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남경필, 유승민, 네. 김부겸, 안희정 이런 잠룡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는 낮지만 호감도가 상당히 높다. 그것은 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블루칩이라는 거죠. 평가가 조금 떨어지는 블루칩인데 이런 블루칩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모병제 수도권 이전 그리고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 오늘 뭐 지금 정부 재정 투명 공개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격적인 경선 국민에 들어가면 누가 얼만큼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그 내공이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좀 지지율에도 좀 상당히 경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는 대세론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섣부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세론은 저는 내년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자들이 이 대세론을 깰 만한 그런 조직이라든지 기반이 없잖아요. 제가 얘기한 한국 정치 병폐 중에 하나가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기반이라든지 또 특정한 이념에 기반하지 않은 대선 후보는 지지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지금 뭐 모병제라든지 뭐 수도권 이전 이런 담론 가지고 지지율 높인다는 거는 더군다나 저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은 그거를 아주 지금 합리적이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온다는 1월 중순부터는 더욱더 아마 이런 새 후보들의 지지 현상이 또 쏠림 현상으로 더 커질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끼어질 그런 틈이 더 적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선가도에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그런 적은 잠룡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공간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중한 상황에서 내는 공약이라든지 담론들 수준이 제가 보기엔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요? 크지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요즘 여당 내에서 사실은 반기문 띄우기보다는 여권 내에서 반기문 검증론이 좀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은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야권에서 하도 반기문 총장을 검증한다 그러고 뭐 낙마할 것이다 이러니까 여권에서도 일단은 좀 거리를 두면서 뭐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한번 견제를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버린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약간의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종필 전 총리가 정진석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반기문 통장을 소통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친박의 다른 핵심 그룹들이 소원하게 생각하면서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또 그 정도의 정치인들과의 대화라든지 벽을 못 넘으면 대통령 후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견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앞으로 반기문 대세론 가장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이랄까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신중한 입장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앞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반기문 총장이 소위 말하는 친박 꽃가마를 타는 듯한 여당의 그냥 지금 모셔와서 옹립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사실 반기문 총장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 대세론에 상당히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지금 이제 물론 뭐 반기문 총장이 제가 봤을 때 여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기문이 아니라 반기문이 주도하는 여당, 반기문이 주도하는 여권의 후보가 본인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사실 대세론을 굳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결국 그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정치 질서를 올라타더라도 본인이 후보로서 주도하면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친박과 비박에 관해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런데요, 사실 요즘 안희정 충남지사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 재정 실시간으로 공개하자, 전기요금 개편도 제한하자. 박 교수님, 사실 이게 이제 정책 제안으로 대권 행보를 본격 시도하는 것 아니냐. 또 엊그저께는 관훈 토론에서 박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도 전했어요. 어떤 의미의 포석으로 읽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안희정 지사가 충청도에서 그동안에 좀 극단적인 노선에서 나와서 과거에 스스로 뭐 친노 패족을 하겠다 그 이미지를 벗는 온건한 노선으로 정책 노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표하고 차별화하라는 이런 행보 아니겠어요? 지금 청와대에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정 그런 상황을 공개하자 이런 문제를 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건설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넘어서 한 단계 넘어서 저는 안희정 지사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그런
예산을 잘 검증하고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면을 좀 고려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정말로 낭비되지 않도록 잘 쓰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체계를 구축하자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더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사실 지난 관훈 토론에서 세대 교체가 아니는 시대 교체를 하자, 뭔가 좀 틀을 확 바꾸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금 아까 말하니까 지금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라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하는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상김정치, 구태정치를 벗어나서 새로운 분권과 협치를 하자는 그러한 아마 자기 나름대로 정치 이 모토를 실현하려는 하나의 그 단어로서 그런 말을 쓴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제안한 것도 보면 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또 연안 하구 생태 보건이라든지 이 총 9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9가지 모두 다가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로서 도백으로서 이 도정을 이끌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이슈들인 거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본인은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통해서 내가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하나의 선언으로 저는 뭐 지자체장 출신의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뭐 적잖은 기대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지금 이른바 잠룡 중에서 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책 대결 한번 기대해 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사드 배치. 이 부분이 참 지금 우리 전국을 계속 뜨거운 감자로 작용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이제 제3부제가 조만간 발표된다는 건데 성주골프장으로 사실상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논란이 좀 수그러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거를 고려할 때는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고도도 좀 높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혹시나 하는 그런 것까지 제거한 상황인데 또 뭐 김천시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10만 명이 지난 주말에 1만 명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1만 명이 대물을 하고 아직까지 수그러지지 않은 사안인데 저는 이번에 한미합동조사단이 그렇게 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더 이상 민심이라든지 지역 이기주의에 이렇게 이끌려서만 갔다가는 자칫 우리가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소 잃고 애완간 고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5.8에 지진이 났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국민적인 충격과 어려움이 있는데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청와대나 국방부가 이 문제를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도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거 희생하면서 국가의 힘을 보태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번에 여야가 대치하는 그 강공보도 속에는 사드 문제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야권이 반대만 했잖아요. 이런 국가의 안보 문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힘을 보탤 때도 반대만 하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보 문제까지 이렇게 정쟁해서 되겠느냐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온 국민이 보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성준화 이쪽 김천시 국민들도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좀 희생하겠다는 우리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왜 목숨을 버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보 상황이 급변했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시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 문제. 저는 뭐 결국 이 사드 문제가 이제 제3의 후보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초기 정부의 결정 자체가 일종의 졸속이었다. 그걸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지금 뭐 지금 이 제3의 후보지가 그래도 뭐 기존에 도로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상당히 고지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도 많이 지금 덜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밑에 지금 제3 그 후보지 밑에 지금 이제 민간 골프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를 만약에 지금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아마 적잖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아마 대략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되겠는데 문제는 그 1,00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결국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내년 정부 예산에 그것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결국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사드에 대한 이 국민적 그 공론을 모으는 장이 국회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결론적으로 이 국회에서 이제 공론화되는 사드 문제가 대상이 됐는데 진작부터 그러면 이걸 갖다 국회에 공론에 맡겼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언론 나름대로 이 갈등, 이 의견 분열에 의한 국론 분열로 인한 국력 손실이 발생했을까 그런 부분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협치로 시작된 20대 국회 협치는 증발되고 대치만 남은 것 아닌가 우려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